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12주차 1차 실시간입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이미 공지된 대로 12주차 우리 수업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앞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 지금 두 번째, 이제 체계적인 관점에서의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서 투입 전환 산출 결과, 이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번호가 지금 4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번이 되어야 되겠죠. 자, 번호가 하나 잘못되었으니까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보시면 세 번째, 이제는 프로그램 설계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 앞에 살펴보았던 이 거시적 관점에서의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와 지금 몇 가지씩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프로그램 설계의 구성 요소, 뭐 굳이 집을 짓는데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몇 층을 지을 것인지, 물론 그 전에 우리가 뭐 한옥을 지을 것인지, 조립식 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 목조 주택을 지을 것인지, 뭐 이렇게 또 이제 뭐 방은 몇 개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처럼 설계도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설계도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뭐 그것을 의미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첫 번째는 우리 앞에 했던 내용들하고 계속 중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은 어려운 게 없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프로그램 설계 구성 요소에서 먼저는 참가자입니다. 참가자. 여기서 참가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뭐 사회복지 대상자, 적격 대상자, 뭐 그들과 비슷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참가자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참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보시면은, 자, 참가자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참가자의 배치와 편성에 신중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그러한 이제 사례를 계속 들어드리면은, 아동 급식 바우처 서비스 같은 경우 그 참가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 우리 가정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금이 19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뭐 80년대에도 일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점심을 못 먹거나, 물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80년대 중반 그때에도 80년대 초중반에도 도시락을 못 사오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반에 가끔씩. 그것처럼 지금이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밥을 못 먹는 친구들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실상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은 이 끼니를 거르는 취약계층 장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가자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이제 쉽게 말하면 서비스가 제공돼야 될지에 대해서 뭐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또 집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마다 틀린 건 아닌데 서로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성향 따라, 또는 그 사람의 내면의 성품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찌 보면 이 패러다임, 뭐 그런 성향에 따라서 좀 이렇게 배치와 편성을 또 이제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참가자의 속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했는데,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어찌 보면은 이 참가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예를 들어서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지금 생애 주기의 발달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생활의 장과 공간적인 면, 뭐 예를 들어서 가족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직업의 유무, 또는 지금 현재 자신의 이 거주 형태,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이 프로그램 참가의 어찌 보면 유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지, 또는 그들의 삶의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이 범위, 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분석된 다음에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서의 구성 요소에서 참가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클라이언트들의 이 전반적인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속성과, 그리고 그들의
이 사회적 공식적 자원과 비공식적 자원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러한 맥락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실시 주체입니다. 실시 주체는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뻔한 거죠. 뭐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향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되는데, 실시 주체는 말 그대로 이 서비스를 받는 자가 사회복지 클라이언트, 아까 말씀드린 참가자라면은 실시 주체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 기관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워커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분야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활동 내용입니다. 자, 활동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결정이겠죠. 그 보시면은 일단은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예전에도 했는 것처럼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목표 달성을 제일 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클라이언트에게 아니면 어떠한 사회 구성 요소에게 이 욕구가 결핍됐단 말이에요. 결핍된 욕구를 그 사람에게 다시 채워주기 위해서는 이 결핍된 욕구를 뭔가를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고 적용된 그 프로그램이 그 사람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결핍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은 목표 달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라는 거는 이미 앞선 수업 시간에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활동 내용을 정선하여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건 바로 뭐냐면은 이 활동 내용을 정선하여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 주제 또는 뭐 프로그램의 방침 등의 맥락을 중시하고 이 참여 대상자들의 이 퀄리티, 그들의 수준을 고려하고, 지금 예전하고 다르게 시대는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기술, 뭐 이 정보의 습득과 관련되는 내용의 신선도에 유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결정 내리면은 시대에 맞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 이 활동 내용을 실시 방법 및 장비 등과 관련하여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자, 이건 바로 뭐냐면요. 자,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실시 방법 및 장비 등과 관련시켜 편성하는 이거를 위해서는 학습 내용에 어울리는 다양한 형태의 방법과 이 참가자의 특성에 적합하고 활동하는 내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이 지도자의 경험과 능력에 적합한 지도법을 이제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일단 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문자 그대로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활동 연속성 및 발전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편성한다는 거. 뭐 당연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내용이 단절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이 양과 이 퀄리티를 고려해서 한다는 거. 프로그램의 내용이 그에게 맞아야 되겠죠. 프로그램의 이 양이, 다시 말하면 제공되는 서비스의 뭐 양이라고 하면은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의 뭐 문자 그대로 서비스의 분량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서비스의 양이 적으면은 목표 달성을 못 하겠죠. 서비스의 양이 너무 오버돼 버리면은 이 대상자들이 굳이 스스로 일어날 필요가 없어져 버리겠죠. 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들에게 최저 생계비를 안 주고 최고 생계비를 주게 되면은 일할 생각이 없어져 버리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실시 방법입니다.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실시 방법은 우리 뭐 계속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적절하게 선택된 올바른 실시 방법은 참여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집단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하면은 올바른 실시 방법은 바로 뭐냐면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관련 전문가가 그거를 실시해야지만 결핍된 욕구의 클라이언트의 그 욕구를 해소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아니면은 이제 수업을 듣는 우리 학습자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을 가시게 되었어요. 만약에 뭐 감기, 코감기 아니면 목감기, 몸살 감기를 해서 병원을 가시게 되었어요. 보통 병원을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요즘 감기 정도는 뭐 보통 일반 내과나 가정의학과 뭐 이쪽에 가겠지만 뭐 이비인후과나 뭐 아동청소년과 이쪽 가서 다 치료를 받고 처방전 받으면은 약을 먹으면은 나을 수 있잖아요. 이 의료진에 가야지만 우리가 이 뭐가 되냐면은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적용받고 약을 먹고 낫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실시하는 그 방법에 전문가가 내가 아프면은 의료진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요. 예를 들어서 운동 전문가 또는 뭐 수학 선생님 이런 식으로 되면 당연히 될 수가 없겠죠. 문제가 치료가 안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실시 방법은 여기서 전제 조건이 관련 전문가가 그 방법을 다시 말하면 관련 전문가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고 왜 사람마다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밑에 보세요. 효과적인 실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에 위에서 했는 내용 그대로죠. 보세요.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내용과 양과 서비스 적절성 이런 것들이 잘 고려돼야 된다. 이 말은 진짜 전문가에 의해서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도 살펴보았던 이 실시 기간 뭐 너무나 뻔한 내용인데 이 서비스 실시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은 그쵸? 너무 길어져 버리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시된 시기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 말은 결핍된 욕구의 성질에 따라서 결핍된 욕구의 그 종류에 따라서 결국 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달에 끝내야 될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에 끝내야 될 프로그램을 1년 동안 해버리면은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과 다시 말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 동안 해야 될 프로그램을 6개월만 진행하게 되면은 목표 달성을 못하게 되죠. 그 말은 곧 문제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 실시 기간에 대한 적절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밑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환경 장소입니다. 자, 이급판은 뭐냐면은 자 밑에 보세요. 우리가 이 가장 먼저라는 말은 좀 이제 상징적 의미고요.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장소가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에 적절한 곳인지 그 장소가 그 환경이 목표, 목적을 달성하는데 정말 고려된 장소인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장소를 제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예를 들어 폐쇄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그런 경우 많았죠.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지진이 나서 매몰되어서 뭐 5일 만에 일주일 만에 뭐 열흘 만에 이렇게 구출되어서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목숨은 건졌지만 심리적으로는 밤에 불을 끄거나 눈을 감게 되면 다시 그 악몽 트라우마가 막 생각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상담을 할 때 뭐 치료실처럼 우리 드라마나 TV 보면 많이 나오죠. 치료실처럼 굉장히 창가도 예를 들어 창문도 없고 이 전등 불만 하나 켜져 있는 폐쇄된 곳에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완전 망치게 되겠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밝은 곳에서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폐쇄 공포증이나 아니면은 건물에 매몰 사고로 며칠 만에 구출된 사람들은 잘 때 불을 못 끈단 말이에요. 그 공포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에게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 불 밝기가 10이라면은 10으로 유지시킵니다. 잘 때도.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9로 조명 밝기를 줄여요. 10에서 9로 줄이면 사람은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이제 8로 줄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 어둡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거기에 대해 적응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그래요. 체계적으로 감각을 둔하게 시킨다고요. 체계적 둔감법.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환경과 장소가 제공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예산. 자, 이 예산은요,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지금 거의 좀 비슷한 분위기죠, 지금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결국에는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한단 말이에요.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필수사항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모든 사회복지 일을 자원봉사자에게만 다 맡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려면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퀄리티가 다 낮다고 본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죠. 하지만 이 사회복지 전문 분야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 전문 분야에서 종사해야 될 인원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원봉사자들의 제일 큰 한계점이 바로 뭐냐면은 그들의 퀄리티가 무조건 낮다고 보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들의 삶에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본업에 먼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속성과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방학 기간에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 자녀들의 공부를 봐주는 대학생 졸업한 취준생이 공부를 봐주고 있고 계속 열심히 해주기로 했고 그 취준생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참 하고 있는 중간쯤에 이 취준생이 취업됐다는 통보를 받게 돼요. 그러면은 취업하러 갈까요? 아니면 복지관에서 계속 봉사활동할까요? 당연히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다른 또 공부를 가르쳐주는 누구 선생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 공백이 발생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내고 학원 가는 친구들은요, 학원 선생님이 아파서 못 오게 되면은 원장님이나 다른 누군가가 대체 수업을 합니다. 아니면은 그날 수업을 안 하더라도 다른 날에 보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봉사자도 필요하지만 그에 맞는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는 결국 이제 인건비, 전문가들의 이 종사자들의 인건비, 그리고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비도 필요하겠죠. 그에 맞는 필요한 또 뭐가를 사야 됩니까? 그렇죠. 이 도구나 전문 도구나 또 그의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이런 여러 가지 또 물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구입하고 하려면 결국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당연히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또 예산도 필요한 요소이다. 뭐 어쩌면은 구성 요소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봐주신 다음은 우리가 다섯 번째 이 챕터는 이제 끝났죠? 다섯 번째 이제 보시면은 잠시만요. 제가 수업 자료를 이제 여섯 번째 자료를 조금 더 우리가 아직 수업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라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뭐 잠깐 쉬겠습니다. 아니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점심 식사 일찍 하세요. 아니면은 또 뭐 저녁 식사 일찍 하시고 아니면은 뭐 저녁에 일찍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은 시간이 무조건 25분 정확히 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 6분 남았으니까 제가 앞부분 우리 이제 수업 자료 여섯 번째 챕터 우리가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 2차 CS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면은 기획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한번 내용을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내년 2026년도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내년 2026년도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지금 학교 수업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제가 메인으로 일하고 있는 저희 이제 법인 사무실에서는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11월 중순이잖아요. 11월 중순이면은 거의 지금 내년 사업 계획안이 거의 다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이달 말쯤 되면은 이 사업 계획안을 이제 다 제출한단 말이에요. 제출하면 저희 이제 상임이사가 그 예산안을 하고 또 쉽게 말하면 가능한 사업인지 너무 오버된 사업인지를 이제 정리한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우리 정책팀 같은, 저는 이제 바우처팀이고 우리 정책팀 같은 경우는 그 계획안을 가지고 내년 1월 달부터 뭘 하냐면은 내년 1월 달부터 대구시 정책사업에 공모전을 낸단 말이에요. 그 공모를 내는 게 이 정책팀은 1년 사업이에요. 그 공모에서 쉽게 말하면은 사업을 따와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을 따오면은 지금 저희 정책팀 같은 경우는 기본 월급 받고 그 정책 사업에서 따온 사업 공모전에서 나온 수익금을 자기들 배분해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 임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 최저임금 200 뭐 얼마 되잖아요. 200만 원 초반이면은 그 정책팀 사람들은 한 6명 되는데 그분들은 월 기본 월급 200 초반을 받으면서요. 매월 뭘 받냐면은 이 쉽게 말해서 이 정책 사업 공모전에서 가져왔는 그 사업을 해주고 그에 대한 성과급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업을 많이 가져온 경우에는 뭐 월급보다 성과급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뭐 이럴 때는 뭐 400씩 500씩 가져갈 때도 있고, 근데 이 공모전에서 조금 안 되면은 뭐 월급이 또 좀 줄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정책팀이 매년 이 사람들 연봉이 조금 차이가 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근데 물론 이제 뭐 올해는 예를 들어서 월 500씩 벌어가다가 내년에는 이제 200밖에 못 벌어가고 이럴 일은 잘 없고요. 사실은요. 뭐 연봉이 한 1,000만 원 정도 더 받을 때도 있고 좀 적을 때도 있어요. 그 말은 뭐 월 한 70만 원 정도씩 차이 난다 보시면 돼요. 뭐 7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죠. 1년이면 거의 한 7, 8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계획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획은 그래서 뭐냐면요. 계획은 내년 2026년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기획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위에 설명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자, 기획은 자, 계획을 세워가는 활동과 과정을 말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기획의 특징은 미래지향적, 이거는 뭐 굉장히 좀 사전적인 용어인데, 자,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나면은 그 계획에 따라 뭐를 만들어 가냐면은 기획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간 거기 때문에 이미 2026년도 계획이 나오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을 위해서는 다 기관들이 모여서 뭐냐면은 사업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3월 때까지는 무슨 사업을 하고 4월 달부터 뭐 5월 때까지 무슨 사업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놓으면은 내년에 가면 기획회의는 매 사업을 할 때마다 뭘 할까요? 기획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기획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는요, 기획의 개념과 속성이 나오는데 이 기획과 그래서 이 계획이라는 개념을 먼저 아시고 좀 이해하시고 이제 그걸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기획의 속성은 뭔지 그 내용이 나오고 프로그램 기획의 필요성은 또 왜 나오고 이런 것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렇게 내용상으로 너무 어렵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프로그램 기획의 개념에 대해서 보시면요, 기획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과정이며, 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전에 뭐 합니까? 사전 뭐 쉽게 이해를 말씀드리면은 사전 모의, 사전 뭐 계획한 것을 서로 계속 회의하는 것, 이것이 프로그램 기획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이제 의미상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기획의 개념적으로는 뭐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이제 요 내용에서는요, 프로그램 기획의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과정이고, 자 보시면은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 이 사회에 대한 책임성 및 기획자의 사기와 이제 굉장히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획은 자 밑에 보시면은 아직 안 일어났죠. 우리가 평가는 했는 거에 대한 뭐예요? 점검입니다. 근데 기획은 미래에 아직 하지 않았는 거잖아요. 앞으로 할 거를 뭐 하는 겁니다.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모든 또 특히 중요한 거 시행착오를 시정하는 조직화 노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플랜 B. 그쵸? 이 일이 안 됐을 때 그 다음 사후 대책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사회복지 모든 프로그램은요. 돌발상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행착오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은 어떤 기관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앞서 어떤 목적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같이 이제 수립되어야 한다는 거.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기획은 속성을 갖춰야 하는데 기획이 갖추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2차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12주차 2차 시간은 다음 시간에 요 기획의 속성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